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에서는 시장의 혼탁함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이통사 영업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말기 가격도 전보다 비싸고요. 또 통신비도 얼마 줄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아진 건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단통법 시행 1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놨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서 은행들이 하나둘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실수요자들 가운데에서 여유가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도록 하는 쪽이 낫다. 이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 싶은데요. 은행권도 가계부채, 특히나 이 주택담보대출 급등에 빨간불이 켜져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 좀 올랐네요. 네, 목요일에 오른 거 상당히 좀 오랜만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79.32, 플러스 16.5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684.79, 플러스 6.3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었고요.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 거래소 시장에서 3천억대의 좀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에서의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특별히 외국인이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흐름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워낙 좀 많이 팔아왔었고요. 네. 상당히 오래 팔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한 1,000억 정도 샀다고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한 이틀 정도 사다가 다시 또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단편적으로 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가 좀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일단 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좀 네, 공포감을 벗어난 그런 안도 매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우습지만 네네. 전 세계 증시가 다 중국 시장한테 정말로 좀 경기가 들릴 정도로 네네, 맞아요. 네, 그러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일단은 한 7일까지는 안 열리기 때문에 저 때문에 너무 놀라셨군요. 전부 다들 좀 네. 중국 시장에서는 좀 몸만 열리면 안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열리다가 열리면은 온갖 쌓였던 악재가 한꺼번에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그 사이에 뭔가 중국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준비될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중국이 항상 정책을 나누면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었거든요. 요즘에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좀 환율 정책 부분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일단 환율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평가 절하를 하지 않을 것 같이 지난번에 뉘앙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과연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워낙 좀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기 위한 시진핑의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몸살을 앓고 난리죠. 있고, 예. 네, 중국은 지표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 제조업 지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경제 성장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정말로 사방이 다 진짜 암초를 만나서 있는 우리 시장이라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꾸준히 받쳐주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간만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 부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제 뉴욕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자극을 네. 했고요. 뉴욕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뉴욕 시장 좀 상승하고 유럽도 어느 정도 어제 분위기 좀 회복 반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도랠리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오늘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오늘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들,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을 보실 때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으면 사실 좀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괴리감이 좀 있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이런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으신다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을 가는 거에서 좀 소외되어서 조금 속상하신 분들한테는 좀 다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게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요? 뭐 쇼핑주들,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가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쇼핑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상당히 좀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커들이 오면은 사실 좀 작은 거 사가거든요. 큰 거 안 사가고. 그래도 그동안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갔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흐름이 많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 관련주들 쪽에서는 그런 쪽이 좀 흐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종목들도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폭스바겐 이슈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 네. 이슈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뭐 2차 전지주들,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네. 그다음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소에 좀 주도주 쪽 좀 집중해 보시는 것과 또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내수주들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에 좀 반응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은 멘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근무도 하루 있었고요. 그래서 다 멀리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아, 멀리는 못 다녀오셨군요. 근데 예, 예. 고속도로 타셨던 분들은 통행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통행료를 내려고 뭐 지체를 하죠. 뭐 잔돈도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그럼 되게 편해지겠는데요? 예, 뭐 생각할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판 인식 방식이라는 건데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는 이제 요금 징수 시스템 개발 이런 것 관련된 겁니다.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차량 번호를 감지해서 요금을 네. 걷게 되고 뭐 한 차로당 이렇게 하면 한 차로당 통행과 차량이 시간당 1.8배 정도 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내는 방식은 뭐 사후적으로 이제 계좌 이체 이런 요금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데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네. 2019년까지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은행이나 뭐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할 텐데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와도 좀 관련이 되는 건가요? 뭐 근데 현재에도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이 번호판 인식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네. 이용하실 때 번호가 차단봉 뜨죠. 네, 예. 하면은 이제 자기 번호 찍히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징수 시스템이 더 덧붙여지는 건데 그렇겠죠. 이거 외국에도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미국의 워싱턴 DC 인근 뭐 유료 도로라든지 뭐 예. 샌프란시스코 금문구 쪽 도로에도 비슷한 걸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과거에 이제 하이패스를 보급하는데 지금도 하이패스를 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차로도 하이패스 차로가 몇 개 차로가 안 되고 이거 보급하는데 근 10년 가까이 걸린 것이 되는데 맞아요. 또 예.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경우에 이 하이패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이패스 시스템 외에 기존의 도로에서 이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일자리 문제도 걸리게 되니까 네. 이런 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2019년이라고 좀 멀리 본 것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일자리 문제도 진짜 있네요. 예, 예.
휴대폰 얘기 좀 해보면 제가 예.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따도 따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단통 예. 이게 이제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통법 2년 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최대 예. 통신업체인 SKT 예. 뭐 영업 정지를 당했네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뭐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생일 비슷한 그런 단통법 1주년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 영업정지라는 것은 뭐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이 금지되는 그런 겁니다. 기기 변경은 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방통위가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 원과 함께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런 것도 현장 감시를 하고 또 정시행사들의 가입자 뺏기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도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분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단통법이라는 게 원래 통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는데 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텔레콤 5, KT 3, LG 플러스 2 이 정도 비율입니다. 네. 근데 이 구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이 기간 때문인지 뭐 LG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LG전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제 결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도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마냥 뒤질 수만은 없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또 구본준 회장이 취임한 지가 뭐 5년이 된다고 해서요. 예.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미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조준호 사장이 LG전자 사장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고요. 예. 이게 휴대폰 얘기하니까 저도 떠올랐는데 사실 지금 각 신문들 보면 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안심번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총선의 공천 방법으로 쓰인다는데 안심번호가 왜 뜬금없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뭔가요? 그래서 정치 이슈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심번호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제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개인의 휴대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통사가 임의로 번호를 제공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그 사람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에 그 사람의 이 번호를 등록하면 뭐 인적사항도 알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택배업계 같은 것은 벌써 이 제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누군가 연락처를 줄 때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구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못하도록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뭐 택배업계에서도 보면은 뭐 송장 보면 뭐 0505로 시작하는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상 번호라고 하는데 이 안심 번호랑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연락처 유출을 방지하고 또 뭐 개인 정보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치 이슈로 넘어간 거죠. 왜 넘어갔죠? 이게 안심 번호 쓰면은 누가 이 투표를 했는지 모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아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 이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선거인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뽑아버리면 이것의 진위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이 3일인데요. 이 오후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동네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비용이 더 든다고 하네요. 토요 전일 가산제 뭐 이런 게 시범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왜요? 이건 좀 별론데.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 기간에 이제 토요일 오후 시간대만 이게 집중적으로 적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은 본인이 뭐 아프다거나 뭐 자녀가 아플 때 평일에 가기 어려우니까 토요일에 몰아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제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더 수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뭐 1시 이후에만 지금까지는 30% 할증이 붙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오전 9시부터 초진 진료비에 대해서도 뭐 5,200원이라고 하는데 본인 부담 진찰료를 내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보다 500원 더 내고 평일보다
예전보다는 1,000원이 더 비싸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 의원들이라든지 치과, 한의원 다 포함되고 약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약값이 30% 정도 늘어나게 돼서 뭐 이제 사흘치 내복약 처방 기준으로 따지면 소비자가 300원 정도 더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일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라든지 뭐 약사회 같은 곳이 홍보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당분간 좀 이게 왜 내가 좀 돈을 더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결사반대라고 해야지 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치과를 가야지 될 때도 제가 일을 하니까 못 데려가잖아요. 맞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데려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단 가산이 된다는데 이게 어디에 또 그러면은 비용이 돌아가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아마 일단은 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의원들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원 금액이 깎이면서 이제 본인 그 환자가 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나요? 결국 자기가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더 부담을 가게 해서 그걸 뭐 이렇게 맡긴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가혹하군요. 오랜만에 그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죠.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롯데그룹 창립자이죠.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이 4개월 만에 송파구 제2롯데월드하고 롯데월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제 일입니다. 이제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된다고 하는데 2시간가량 이제 공사 현장에 머물면서 시설을 봤고요. 일단 이것을 동행한 사람은 이제 딸이죠. 이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뭐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하고 뭐 노병용 뭐 롯데물산 사장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장을 둘러본 후에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지난 7월에 터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때 한번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방송에 나온 곳 이후로 처음인데 이제 설명을 듣는 방식이었다고는 하긴 하는데 뭐 일어서서 뭐 좀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이 좀 롯데로서는 이제 국감에도 이제 신동빈 회장이 나갔고 해서 좀 아버지와 이 내부적으로 이제 뭐 신동빈 회장 사이가 그렇게 뭐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좀 보이고 싶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신격호 총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건강하다 이런 것을 좀 외부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맞물리면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롯데가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롯데월드 타워 이거 만들면서 안전 문제였었잖아요. 그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가 보죠? 일단 저도 이제 뭐 회사 분들이랑 같이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개장이 이제 12월 22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 안 그때쯤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점을 둬가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누군가 뭐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지 뭐 서울시 의회라든지 건축 관련된 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재원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뭐 비용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 롯데 쪽에서는 당연히 안전하다고 말은 하죠. 근데 조금 불안한 것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은 롯데 쪽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풀어야 될 문제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오늘로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통신시장이 안정됐다, 혼탁함이 줄어들었다. 근데 아니다, 전 국민은 호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단통법 1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오늘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경쟁사들은 지원금을 막 올리면서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는 혼탁 양상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단통법 1년, 이동통신시장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하나가 추가됐네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보내드릴 선물로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고요. 언제나 준비가 돼 있는 선물이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 단통법 1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통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인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전혀 아니다. 전 국민은 호갱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SKT는 또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경쟁사들은 또 이 SKT 고객 빼오느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별로 단통법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단통법 시행 1년이 됐는데 교수님 단통법 1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도입 초기부터 네. 이게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충격이 많고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1년 결과가 저는 예상대로 아주 부분적인 긍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예. 아주 실패된 규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보시나요? 이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금 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네.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적인 혜택 받는 분들 때문에 나머지 피해가 네.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부작용이나 피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부작용이고 피해였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를 싸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소비자들한테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온 국민들이 비싸게 사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게 됐죠. 고급 단말기가. 네. 그래서 제조사들 피해가 크고요. 예.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 애플 예를 들어서 그런 네. 회사들이 신제품을 내놨을 때 가격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영세 판매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부 통계만 해도 한 8개월 사이에 한 1,040개가 폐업을 했거든요. 어떤 예. 통계는 폐업한 단말 판매점들이 한 3,000개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폐업 신고만 된 거고 실제 매출 줄어든 피해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통신사만 좀 득을 받나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미래부는 마케팅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통사가 그 이후에 예. 단말기 이후에 이익이
많이 증가한 건 맞으니까 네. 이 통사가 이익을 봤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통사는 득을 보고 고객은 호갱이 되면서 부작용을 많이 겪고 이렇게 제조사하고 보시네요. 판매사, 예.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 하는 연관 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T가 영업정지 일주일 들어가면서요. 예. 아니나 다를까 경쟁사들이 정말 마치 물어뜯을 듯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혼탁이 향상은 또 그대로 있는데 시장이 뭐 좀 투명해졌다, 안정됐다라는 정부의 평가는 그러면은 자화자찬인 것일 뿐인가요? 예, 자화자찬이고 시장의 안정이 예.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안정화돼야 안정이지 가격을 할인하지 마라. 거의 고정 가격대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 없는 걸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 없는 일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가장 안정화되고 좋은 시장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겠죠. 정부가 하나의 네. 동일한 가격으로 다 통제하니까. 예. 그러면은요. 예.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통계를 보면은 예.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비가 10% 이상 절감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 저도 통신 고객으로서 그다지 줄어든 건 못 느끼겠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규제당국이나 정부가 얼마나 게으르고 정책 품질이 형편없는가를 전 분노를 하고 있어요. 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통계청이 가계 소비하는 이제 일부 표본 가구의 서베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설문에서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 통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좋을 네. 때가. 그런데 미래부가나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이 안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매출이 11% 줄면 지금 이 통사들은 다 난리가 났죠. 이미 적자 기업이 돼가지고 파산 위기에 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는 이익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정말 소비가 11%가 통신비 지출이 줄었으면 이 통사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통계를 네. 내놓고 단통법 옹호하는 걸 보면 얼마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1사분기에도 유사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숫자가 맞나 하고 이 통사들이 이제 매번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공개하는데요. 거기 보면 평균 알프라고 그러죠.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통신요금을 냈는가 하고 가입자 수가 나옵니다. 그걸 다 계산해봤더니요. 통신요금이 줄기는커녕 지출이 0.6% 늘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3, 4분기 그러니까 예. 9월달 여기서 얘기하는 8, 9월달 그게 이제 분기가 지나면 아마 공시자료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 절대 이게 맞을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이거대로 됐으면 통신사 지금 다 엄청난 적자로 전환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가구만 가지고 하는 네, 그것도 설문 이런 거에 대한 정어거든요. 그래서 표본 가구만 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통계 나오면은 저희 방송에도 또 알려주세요. 예. 통신비 절감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일단 듣도록 큰 변동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요금 지출에. 그리고 이제 요금에서 조금 내렸어도 네. 요금만 조금 내리면 뭐합니까? 단말기 가게에서 지출이 늘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따져야죠. 네. 그리고 매장에서 팔 때도 보면은요. 예. 이게 뭐라고 해야지 되나? 1년 전에 정부가 좀 보완책을 내놔가지고 예. 보조금 대신에 요금을 할인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정부가 네. 이 통신요금 줄여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내려가니까 네. 인위적으로 그 전에 이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받으려면 네.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정부가 20%를 한꺼번에 올려줬어요. 20%를 깎아주라. 예.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통신요금을 20%씩 깎아주면 그 금액이 워낙 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단말기 지원금 깎아주는 게 통신요금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안 알리겠죠. 그리고 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라.
그게 이게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강요된 가격 인하였거든요. 왜냐하면 네. 통신요금을 대신 깎아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높으면 미래에 많이 깎아줘야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덜 깎아줘도 되거든요. 네. 미래 시간 같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할인율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예. 강제로 팔비틀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바보죠. 근데 이게 그걸 정말 가지고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요. 말씀 들으면은 예.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품 팔면은 불안전 판매로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신 시장에서는 이런 게 안 걸리고요. 통신도 불안전 판매를 이게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상품이 있는데 자기가 선택지가 있는데 못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막은 거잖아요. 예. 상품에 대한 설명을 안 해서 네. 불안전하게 한 거고요. 제대로 안 지금 네. 소비자가 선택이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팔고 싶은 것만 적극적으로 광고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불안전 판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소비자한테 정보를 들려줬다고 그러는 건데요. 예. 그걸 가지고 근데 이 가격 구조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지로 할인율을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SKT 영업 정지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시 15개월 이상이 된 전략 단말기 경우에는 보조금이 예외라는 그런 단서가 있었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LGU 플러스하고 KT하고 아니나 다를까 보조금을 대폭 올렸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예.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꾸 잘못된 알려진 게 뭐냐면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가 과도하다, 불법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가 불법화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부가 상한선을 주니까. 다른 나라,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 제품이 얼마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냐면 한 92%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형 단말기 나왔을 때 뭐 애플은 한 80% 나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80%에서 100%까지 지원금을 할인해주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인해주는 거가 사실 좋은 거죠. 소비자는 싼 걸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불법화해놓은 나라가 현재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소비자한테 사실은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 깎아줄 걸 안 깎아주면 그게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이 깎아주겠다는 거를 못 깎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가 다 하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만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단통법 보완을 위해서 혹은 뭐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언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통신산업의 규제 완화는 아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경제 문제를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권에서 그 선거 공약으로 내면서 통신비 인하해주겠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자꾸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그 산업이 규제 하에 끼다 보니까 역동성도 없고 혁신성도 잃어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규제 완화를 하고 산업화가 소비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통법 1년인데 좀 우울한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달리는 경제학 시간이고요.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가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주입니다. 네, 달려오셨어야죠. 그러게 말이죠. 달려가는 중에 네. 사태가 좀 심각하니까 자동차 사고는 아니죠? 급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전화 연결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폭스바겐 사태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 본질이 뭔가요? 문제 본질은 질소 산화물입니다. 우리가 낙스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질소 산화물이 이제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연료를 떼는 곳, 그러니까 뭐 발전소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 이런 데서 이제 그 배출되는 물질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자동차 중에서 이제 디젤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휘발유는 연소 온도가 낮은 데 반해서 디젤은 연료를 태우는 온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여기에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일산화질소가 되고 예. 그 일산화질소가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산소가 되어져서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질소산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질소산화물 디젤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 질소산화물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요. 네. 그 다음에 산성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디젤 배출가스 규제의 추세였어요. 네. 근데 이런 추세를 거스르고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늘린 거에 대한 기업적 윤리 문제가 부각이 된 거죠. 늘려놓고 기준에 맞추는 것처럼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실험을 예. 할 때는 예. 정상적으로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실험을 했고 네. 그 도로로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있구나 네. 라고 하면 배출가스 정화장치 작동을 멈춰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연비가 좋아져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게 폭스바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국내에서도 소송 들어갔죠.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제 어저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쟁점을 볼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린 디젤 광고를 했었고, 네. 폭스바겐의 그 광고를 믿고 차를 구매했는데, 막상 제조사가 이른바 조작을 했더라. 그렇다면, 만약에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차 대금을 다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건데, 예. 법조계에서는 뭐 매매 계약이 취소까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본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니까. 피해를 본 게 없다고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는 공인 연비보다 더 높은 연비를 체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피해를 본 게 없는데 다만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그래도 당신네들이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샀는데 나한테 그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의견인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도 지금 조사하는 중이죠. 일단 리콜은 불가피할 거고요. 예. 리콜을 하게 되면 그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연비와 성능은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타던 거에 비해서 리콜을 받았는데 연비와 성능이 떨어졌으니까 난 이 차 안 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으로 차를 팔겠다라고 내놓으면 매물이 쏟아지겠죠. 네. 매물이 쏟아지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걸 가지고 물질적인 피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는 것도 관건인데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번 또 소송의 하나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사실 독일 하면 정말 저도 독일 자동차 그러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디젤 네네. 엔진도 가장 먼저 만든 게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1897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작의 문제로 걸릴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회사도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견조한 시각에서 냉철하게 해석을 해보면, 예. 물론 폭스바겐이 조작을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조작을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유럽과, 즉 독일과 미국 간의 산업전쟁의 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전쟁이요? 그렇죠. 예. 자동차 산업이 말이죠. 대단히 재밌는 게 어떤 나라든지 자동차 회사를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예. 그 정치를 하는 위정자라면 다 갖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발생하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즉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가지고 서로 주도권을 쥐고 하려는 건데 네. 아시겠지만 독일이 디젤을 만들었고 디젤을 발전시켜 왔는데 유일하게 독일에 디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디젤을 선호했던 게 아니라 가솔린으로 다 디젤 차의 진입을 막아놨던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유럽의 디젤 배출가스 기준보다 미국이 3배가 더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돼 있어요. 그렇군요. 또 폭스바겐은 가솔린 차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 봐야 GM이나 포드 같은 쟁쟁한 회사들과 경쟁을 하니까 점유율을 많이 못 늘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젤을 가지고 점유율을 늘리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배출가스 정화 장치를 부착하면 됐지만 네. 그게 원가에 부담되니까 이른바 조작으로 소비자한테는 체감 성능을 높여준 거죠. 그래도 그렇지 참. 근데 이제 리콜을 한다고 하면은요. 리콜을 뭐 자동차 차체를 다 바꿔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만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 살짝 바꿔주는 건데요. 예.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뇌세포 회로 하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가져가면 돼요? 그냥 차 가져가서? 예, 차 가져가면은 이제 그 우리가 ECU라고 하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그 센서를 꼽아서 이제 몇 가지만 조작을 해주면 다시 이제 이게 재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네. 이게 연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안 바꾸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바꾸면 혹시 뭐 페널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예. 가서 리콜을 받으면 네. 실제 주행할 때 연비나 성능이 떨어지니까 나는 안 받겠다. 예. 이런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환경을 위해서 만약에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전체 환경적인 문제니까 본인의 그 손해를 감수해라.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른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처음에 자동차를 살 때 공인된 연비를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리콜을 받으면 원래 공인된 연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더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손해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물리겠다. 뭐 심지어 뭐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는 1인당 50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요. 예. 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일단 바꾸는 게 원칙이고 원칙을 따라야지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젤의 유해성이 또 부각이 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혜는 전기차가 맞다 해서 막 테슬라가 막 뜨고 막 이러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같은 그런 디젤의 대체 그 동력 원인이 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디젤이 완전히 우리 뭐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디젤에 대해서 환경의 유해성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를 좀 더 규제는 강화가 되겠죠. 그럼 자동차에서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디젤만의 특장점, 즉 고효율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무게를 가볍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장치 기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디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탄소 함량이 휘발유보다 높기 때문에 네. 한 번 태워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긴 거는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가스는 최대한 줄이되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디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결국은 이제 이거를 규제는 하겠지만 자동차 회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디젤의 시대가 전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거 디젤을 좀 더 규제하겠다고 그러는데 디젤을 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디젤 가격을 높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화물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째는 뭐냐면 디젤의 규제를 강화해서 디젤차 가격 자체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후자가 아마 선택이 될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폭스바겐 디젤 살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폭스바겐 디젤의 조작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네. 각 국가 간의 산업 간의 전쟁 그리고 예. 각 나라별의 에너지 간의 수급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은 문제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의 대출이 이렇게 줄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